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운드 테이블 사회를 맡은 배주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제 패널분들을 먼저 좀 소개를 드리고 저희가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는 이제 미술 쪽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한 명도 없고 전공자가 없고, 네, 다 조금은 이제 문학이라던가 문화비평, 영화 쪽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까 이런 좀 궁금증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곽영준 작가나 아니면 장세진 작가의 이제 주제들이 좀 여기 계신 패널 분들이 오랫동안 또 같이 고민하고 또 해오셨던 작업들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함께 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세 분의 작업을 제가 좀 소개를 드리면서 이 패널 분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제 제 옆에 계신 오해진 선생님께서는 이제 문학평론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서사나 표상, 담론의 성정치를 분석하고 역사화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오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지극히 문학적인 취향, 그리고 이제 원본 없는 판타지, 문학을 부수는 문학들, 그런 남자는 없다, 을들의 당나귀기, 민주주의 증언 인문학, 저수와의 시간, 염상섭을 읽다 등의 책을 펴내셨고, 그리고 한겨레 신문과 시내 21, 웹진 핀치 등의 칼럼을 연재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오혜진입니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엔 조혜진 작가님이신데요. 조혜진 작가님의 알라딘은 제가 작가 소개를 보고 너무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읽지는 않을 거고요. 혹시 좀 읽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알라딘에 들어가셔서 작가 소개를 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혜진 작가님은 18년 동안 이제 소설을 쓰셨다라고 소개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사들의 도시, 목요일에 만나요, 빛의 호의, 환한 숨, 그리고 장편 소설로 한없이 멋진 꿈에 로기안을 만났다, 아무도 보지 못한 숲, 여름을 지나가다, 단순한 진심, 완벽한 생애를 쓰셨습니다. 그리고 신동엽 문학상, 젊은 작가상, 이효성 문학상, 대산 문학상, 김만중 문학상 등을 수상하셨습니다. 네, 조혜진 작가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조혜진입니다. 그 알라딘 소개는 그 좀 최근 책에서 약간 가볍게 써달라고 해서 제가 썼는데 그게 알라딘에 이렇게 메인 소개가 되어 있는지 몰랐어요. 오늘 알아서 너무 당황스러운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란 감독님은 영화 감독이자 미디어 활동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다양한 인권 침해 및 국가폭력 현장에서 목격자로서 영상을 기록하면서 그것을 통해 말걸기를 시도하는 여성주의 단체 성적 소수 문화인권연대 연분홍 치마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연출한 다큐멘터리 영화로는 3FTM, 그리고 공동 연출하신 마마상, 두 개의 문, 공동정범 등이 있고, 최근에는 좀 책들의 글도 많이 쓰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을들의 당나귀기 1에 참여하셨고 2에 또 참여를 하시기도 하셨고, 언니에게 보내는 행운의 편지, 곁에 서다 등의 이제 책들에 참여하셨습니다. 김일란 감독님, 네,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김일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제 아마 전시를 근데 잠깐 얘기를 네네. 좀 하고 싶었던 게 네네. 있었는데요. 별건 아닌데 제가 오늘 막 어떤 이 자리의 낯섦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은 조금 그렇게까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약간 밤을 진짜 많이 설쳤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할지 뭐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마음먹게 한 일이 있어서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은데요. 제가
이 두 작품을 미술 공간이라는 데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한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너무 막 갖고 있어서 어제는 질문지 뽑아주신 거에 대한 예행 연습까지 막 하기도 했었는데 어제 갑자기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냥 관객과의 대화하면 된다라고 해서 지금도 사실 굉장히 긴장되는데 미리 이렇게 약간 선수 치듯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했었을 때 좀 다정한 얼굴로 좀 봐주시면 근데 미술 씨는 좀 다정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서 그래서 좀 다정한 얼굴로 봐주시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이 긴장하기도 하고 다들 어떻게 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게다가 그 두 분의 작가님이 참여하지 않으시는 상황에서 우리가 좀 어떤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실 두 분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좀 뭐 이렇게 세세한 평이나 이야기들보다는 이 세 분 패널의 작품들 이때까지 해오셨던 뭐 작업들 이런 것들과 좀 연결해가지고 이런 주제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고민해 오셨던 생각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란 감독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정하게, 네, 상냥하게 또 네, 반응을 해주시면 네, 저희가 무척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이제 오늘 저희가 오늘 아니고 그 전시 처음에 시작하던 날 저희가 같이 모여서 전시를 관람을 했었어요. 그래서 전시 관람도 하고 그때 이제 아티스트 톡에 참여해서 이제 두 분 작가님들 이야기도 좀 듣고 했었는데 이 먼저 좀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이렇게 툭 던져도 되나 싶기는 합니다. 근데 전시를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세 분 이야기를 조금 듣고 이야기를 그래도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돌아가야 될 것 같죠? 네. 네, 여러분 혹시 전시 보고 오셨나요?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아, 네, 안 보고 오신 분도 계시네요. 제가 이 두 작가를 한국에서 지금 전시를 여는 게 두 작가 모두 처음이라고 해서 정보가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저의 직물적인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면 먼저 곽영준 작가 작품에서 제가 좀 흥미롭게 봤던 것은 곽영준 작가 작품 중에 고대 그리스 조각을 약간 비틀어서 만든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떤 문화의 시초 혹은 기원으로 생각되는 고대 그리스 조각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남성 신체성의 어떤 표준 같은 몸이 등장하는데 그걸 이제 인터섹스로 표현한다거나 하는 그런 비트는 실천 행위가 저한테는 좀 되게 의미 있게 보였었고 또 영상 작업이 또 3개가 있는데 영상 작업 중에서 이렇게 막 자기를 불태우는 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어떤 손의 제스처를 보여주는 영상이 있는데 저는 그걸 보니까 약간 수능 금지 영상으로 만들어야 될 것처럼 계속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이 영상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이 감각이 뭘까라고 계속 곱씹었었는데,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불태우는 게 결국 그렇게 자기를 불태우면 마지막에는 사실 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되든 말든 일단 이 순간을 불태우는 어떤 감각, 그게 요즘 최근에 퀴어 정동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그런 어떤 소진의 감각이기도 하고 또 그런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연상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진흙 묻은 손으로 이렇게 진흙을 털어내는 그 제스처가 어떻게 보면 되게 막 게이들의 되게 끼스러운 동작처럼 보이거나 혹은 되게 여성스러운 동작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어떤 혐오라든지 차별이라든지 이런 어떤 진흙처럼 묻은 것을 그냥 그까짓 거 뭐 털어버리면 그만이지 하면서 이렇게 툭툭 털어버리는 약간 좀 오만함에 가까운 기품의 그런 것들이 지금 또 필요한 그런 어떤 퀴어들의 어떤 태도처럼 느껴져서 저는 그게 좀 재밌었습니다. 근데 장세진 작가 작품은
저한테 정말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것 같아요. 좀 까다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먼저 좀 매력적이었던 거는 이제 그 입양을 보낸 그 어머니들의 인터뷰를 그냥 그 인터뷰를 녹음해서 틀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걸 그렇게 하지 않고 성우를 시켜서 그거를 새롭게 읽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번역과 연기를 거쳐서 들려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점이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보통 우리가 그 어떤 뭐 피해자일 수도 있고 어떤 당사자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의 육성을 듣는 것에 대한 굉장히 사람들이 부여하는 어떤 육성의 신비함, 숭고함 혹은 진정성 같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로부터 좀 거리를 둔 장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점이 좀 재미있었고 이제 특히 이제 거기서 어머니와 산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보통 산이라고 하면 한국에서는 자연이라고 하면 여성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여성 목소리의 연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만약에 여성 목소리로 산을 연기했다면 그건 그거대로 진부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남성 성우가 산의 목소리를 연기하니까 또 그렇게 연기하니까 또 어떤 자연, 절대자, 신의 어떤 가부장성 같은 게 생각이 나서 그것도 또 그것대로 좀 미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질문들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해설을 좀 보니까 그 인터뷰를 들려주는 것, 그러니까 언어나 구어에 대한 작가의 오랜 관심이 깃들어 있는 작업이다라고 이렇게 해설을 봤는데 사실 그건 작가한테 좀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이 언어와 구어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가져왔는지 그런 게 좀 궁금했습니다. 근데 좀 이제 제가 좀 깊이 생각해 본 것은 그 장세진 작가 작품 벽에 써져 있는 그 텍스트였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는 어쨌든 작가 자신이 입양 당사자이고 또 자신의 원출생지인 한국에서 처음 이런 전시를 할 때 이 국제 입양, 특히 산업화한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국인 관객을 1차 관객으로 상정했을 텐데 그럴 때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말할까에 대한 작가의 고민이 깊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텍스트만 보자면은 이 입양 산업의 주된 행위자는 그러니까 이 미개한 아시아 국가에서 내가 불쌍한 아이들을 구해주겠어라고 생각했던 되게 식민주의와 제국주의를 장착한 백인 국가들,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또 종교적 사명으로 여기는 기독교 관련 입양 시설들이 주된 행위자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 입양 문제에 대한 논문이나 이제 한국에서 발행된 여러 가지 그 연구들을 좀 검토해 보면은 사실 한국 정부가 정말 나쁜 가장 크나큰 행위자예요. 근데 이 한국 정부가 이 장세진 작업에서는 그래도 좀 굉장히 그냥 이 모든 역사를 묵인하고 방치한 정도의 소극적 역할을 한 것으로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한국 정부가 1950년대부터 지금 2010년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입양 문제를 되게 주도하고 이 입양 산업을 통해서 막 경제적인 이윤도 얻고 또 한국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해야 되는 비용을 이런 방식으로 지금 계속 해소하고 있는데 그 질문은 좀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이걸 한국의 그 관객과 좀 연구자들과 평론가들이 얘기해야 되는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 좀 했습니다. 예, 저는 일단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그 작품들을 보면서 그 인물들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장세진 작가님이나 곽영준 작가님이 어떤 인물로서 좀 그 작품을 만들 때 그들을 좀 인물화해서 많이 감상을 했었어요. 두 분 다 사실 이중적인 마이너리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분은 장신희 작가님은 이제 입양인이고 또 아시아인이고 또 박영준 작가님도 역시 이민자고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중적인 마이너리티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서 바라봤고 그럴 때 그 작품들에 대해서 좀 더
그 인물의 시점으로 바라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곽영준 작가님 작품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굉장히 강렬했고 또 한국에서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과 이제 연결될 수 있는 소설들은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뭐 많이 알고 있는 그 여장남자 시코코도 생각이 났고 또 황정훈 작가님의 야만적인 앨리스 씨라든지 또 한정현 작가님의 여러 작업들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트랜스 지향의 작품들은 아직까지는. 그래서 이런 작품들이 또 만약에 내가 또 쓴다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감상을 했었고 하지만 아무래도 저에게는 장신 작가님 작품이 더 그러니까 더 뭐랄까요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아요. 제가 입양에 대해서 여러 번에 걸쳐 소설을 쓰기도 했고 또 제가 고민했던 것 특히 단순한 진심을 쓰면서 생각했던 지금 오해진 평론가님도 얘기했던 그런 한국 정부에 대한 울분 같은 것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입양이 경제적인 물론 50년대 60년대는 한국이 가난했지만 그 이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어떤 경제 규모나 인구 규모에 비해서 입양이 그렇게 많았던 것 세계 뭐 1위도 할 때도 있었고 2, 3위 할 때도 있었고 그 정도의 해외 입양을 많이 할 수밖에 없었던 한국 정부의 그런 태도도 있었고 또 문화적이면 어떤 그러니까 유교적인 미혼모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약간 차단하는 그런 문화랄지 뭐 핏줄에 대한 집착이랄지 예. 또 어떤 혼혈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배타하고 일단 추방해야 된다는 그런 암암리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문화 같은 것들이 다 혼재되어서 그렇게 입양이 많았다는 거를 저도 소설을 쓰면서 많이 생각했고 그런 문제들이 그 장세진 작가님 작품에도 많이 녹아 있어서 공감을 더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브리셀 2016 같은 작품은 이제 영상 작품인데 그 작품을 보면서도 어머니에게 보내는 이제 입양인의 편지인데 역시 제가 또 소설에 썼던 부분과 많이 통해서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많이 되었고 근데 그 작품을 보면서는 그 장세진 작가님이 아까 말했던 이중의 마이너리티를 갖고 있는데도 거기에 갇혀 있지 않고 어떤 시선을 또 다른 마이너리티로 향하고 있는 게 좀 저한테는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그 작품에서 뭐 그런 그 브렉시트나 테러를 경험한 그 브뤼셀에서의 다른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다른 뭐 이슬람 계통의 뭐 이민자랄지 뭐 퀴어 커플이랄지 뭐 동물들까지 유기묘까지 이렇게 담는 그런 작품이어서 그 시선을 그렇게 확장하는 그 영상이 저한테는 좀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제가 살아온 맥락이라던가 경험에 비추어서 이제 작품을 되게 보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작가 두 분을 좀 잘 정확하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 나름의 맥락에서 이제 경험에서 이제 보게 되었던 부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생각이나 감정에 뭐랄까 부스러기 같은 단편적으로 막 떠오르는 것들은 되게 많이 있었고 이런 것일까? 이런 감정일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일단 그 중에서도 그래도 되게 도드라지게
저를 사로잡고 계속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요. 일단 곽영준 작가님의 그 작품 중에서 저의 경우에는 성스러운 퀴어 미래를 위한 원무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작품을 계속 이렇게 보면서 퀴어라는 말을 되게 적극적으로 사용하시고 그 퀴어라는 말로부터 다양한 연대와 감정과 교류와 그리고 더불어서 그것을 새롭게 다양한 정체성들의 어떤 교류로 읽어내는 그 가능성 같은 것들을 표현하신 작품이다라는 설명을 보니까 더더군다나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공동체를 전제한 어떤 작품이기도 했고 다른 작품들도 그런 면들도 있지만 특히 이제 그 작품은 이제 공동체를 전제한 작품이었고 특히 요즘처럼 뭔가 되게 고립되고 감정적으로 우울해지기도 하는 지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 느낌이 저한테는 좀 유독 와닿는 어떤 느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작가님은 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신 분일까 이제 추측컨대 이제 트랜스젠더 여성으로 추측되기는 흔적들이 보이기는 하는데 딱 단언하기는 어려운 그 정체성을 막 상상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작품들을 만드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편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에 주인공이신 분이 인터섹스인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 작품을 본다면 또 저와는 어떤 다른 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해석을 할 때 저 안에서 끌어올라오고 제가 느끼는 감정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따가 또 이야기가 될 만한 어떤 질문이자 뭐 주제일 것 같은데 당사자분들이 본다면 또 어떤 새로운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지는 그런 작품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세진 작가님의 작품은 제가 읽어낼 수 없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래서 약간 작가님의 인터뷰를 보면서 아 이런 감정들이 담긴 부분이 굉장히 많았구나라는 거를 보고 다시 작품을 보니까 또 안 보였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예전에 제가 다큐를 이제 했던 분 중에 입양을 보내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특히 이제 그 입양과 함께 항상 떠올리는 이미지가 장미꽃이었는데 그 아이를 이제 보내고 나서 돌아올 때 흐드러지게 핀 장미꽃 그 계절만 되면 그 아이가 생각난다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되게 비슷하게 그 아이를 찾아줄 수 있겠냐 이렇게 저에게 한번 요청을 하셔서 수소문을 해서 어떻게 이제 찾았는데 거기서 이제 저희 주인공 분이 안 만나겠다라고 하셨었거든요. 근데 그 안 만나겠다라는 건 되게 단순한 결정은 아니었고 충분하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감정이었는데 그 감정이 그 어머니 산신 기계의 그 달과 해와 그 어긋난 만남과 거기에 되게 감정적으로 막 느껴지게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체와 우주와 인연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누가 만나고 헤어지고 그러면서 또 인연이 이어질 수도 있고 거기서 끝날 수도 있는 그 수많은 순간들을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보게 됐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더군다나 이제 아까도 오해진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건데 저 역시도 이 트라우마 포르노에 대한 작가의 긴장 같은 것들이 성우를 대역으로 해서 목소리를 재현해서 그 입양을 보낸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재현한 것이 저한테는 특히 아무래도 제가 다큐 감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훨씬 좀 많이 공감이 되고 이 작가님 이런 방식으로 어쨌든 그 포르노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결? 뭐 그런 걸 찾으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그 작품에 대한 세 분 작품에 대한 이제 평을 좀 듣다가 보니까
그냥 저도 이제 좀 작품이 좀 굉장히 다시 좀 흥미롭게 다가오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세진 작가님, 저는 이제 입양에서 어떤 한국의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크게 고민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장세진 작가님 작업에서도 그렇게 이제 장세진 그 작가님은 이제 서구의 어떤 제국주의나 이런 것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많이 짚어주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한국적인 부분들이 이제 비어 있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 들으면서 저도 좀 이렇게 많이 생각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제 질문지를 조금 제가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네요. 얘기를 하다 보니. 그래서 좀 질문 몇 가지를 조금 건너뛰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방금 얘기 주시면서 좀 이렇게 나왔었던 이야기이기도 해서,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전시를 보면서 조금 고민이 들었던 부분인데, 어떤 재현의 당사자성의 문제, 그리고 어떤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저는 전시 보면서 약간 고민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장세진 작가도 그렇고 박영준 작가도 그렇고 어떤 이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나 아니면 이제 자기 주변의 어떤 계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작업을 좀 해오시는 작가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이제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뭐라던가 아니면 어떤 당사자 중심주의에 대한 좀 질문들을 계속해서 받으셨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런 이제 당사자주의나 아니면 정체성의 정치라고 하는 관점에서 어떤 재현을 사고했을 때는 굉장히 물론 많은 난점들이 이제 발견이 되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누군가가 어떤 하나의 정체성으로 귀결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떤 만약에 이제 그 정체성에 귀결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그 정체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이야기로서 재현될 수 있나라는 이제 고민들도 있을 테고, 혹은 이제 뭐 이렇게 정체성 자체가 이제 언제나 또 이렇게 영구 불변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도 마주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전시 서문에서 약간 조금 흥미로웠던 게 그 개인의 정체성에 대한 이분법적 정의의 해체라고 하는 문구가 있었던 건데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두 작가들도 그런 오해라고 해야 될지, 혹은 이제 일종의 이제 그런 정체성의 낙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염두를 좀 하고 있는 어떤 전시 서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해진 선생님께서 지금 한국 문학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글에서 오해진 선생님도 이제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비판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굉장히 분노하면서 쓰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아까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공동체의 책임을 소수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반면 또 다른 한편에서 이 두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 그런 당사자주의로 자꾸만 회귀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오해될 수 있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기 이제 조혜진 작가님이나 아니면 김일성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반대로 또 많은 질문들을 받고 또 고민을 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제 타인의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분들, 기록하고 또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종의 저자, 즉 그러니까 오더십을 갖고 있는 저자라고 하는 인물이 그러니까 하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는 건데, 타인의 이제 이야기들을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들과 좀 계속 마주치셨을 것 같은데요. 세 분에게 이 당사자주의와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평소에 생각해 오셨던 것들을 조금 들어보고 싶습니다. 좀 조심스러운데 일단 물론 예외적인 소설도 있지만 이 소설이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허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어떤 네네 네. 약간 보호막이 좀 하나 있다는 생각은 가끔 해요. 물론 자전소설이라는
장르가 있고 또 저도 쓴 적은 있지만 대부분은 허구라는 그 틀 안에서 작품을 좀 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장세진 작가님이나 곽영준 작가님의 작품들을 보면서도 굉장히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작품에 담아낸다는 게 좀 어떤 때는 해방일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구속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문학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많은 이런 해방이자 구속이 어떤 특정 작가들에게는 특정 작품에 대해서 일부 작품에서는 논란이 된 바도 있었고, 예, 그런 생각을 했었고, 나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이렇게 돌아봤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설이 허구의 얘기고 굉장히 핍진한 현실을 담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재현은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에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소수자, 뭐 퀴어, 마이너리티, 뭐 입양인, 뭐 탈북인은 누구를 쓰더라도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물론 누구나 읽어도 있을 법한 공감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완벽한 재현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인물들을 바라보는 또 다른 인물들의 그 고민이랄까요? 예. 그리고 좀 어떤 공감하려는 그런 과정? 근데 그것이 어떤 결과일지 모른 채로 그 과정 안에서 소설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거는 역사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동시대 문제를 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나는 앞으로 당사자성에 입각해서 또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좀 하면서 이 작품들을 봤고, 언젠가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예, 지금은 제 작품에 지금까지 써온 것만 봤을 때는 그 거리 안에서 흔들리는 인물들을 주로 썼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아마도 이제 제가 해왔던 작업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조금 설명하면서 이 답을 드려야 좀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를 좀 오래 했고, 근데 그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매매를 하는 여성에 관한 다큐라던가 아니면 그 F2M 트랜스젠더, 그러니까 트랜스젠더 남성에 관한 다큐멘터리 아니면 용산 참사와 같은 국가 폭력에 관한 다큐멘터리나 특히 이제 단편으로는 뭐 세월호 참사라던가 등등의 그래서 아까 소개하실 때 국가 폭력이 현장에 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되게 좀 부끄러웠는데요. 아무튼 그런 식의 국가 폭력에 관한 영화라던가 뭐 이런 식의 좀 주제를 넘나들면서 좀 만든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 때마다 약간 받게 되는 질문이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성매매 여성에 관한 다큐를 한다던가 아니면 용산 참사나 아니면 뭐 세월호 참사나 아니면 밀양의 송잠탕 노인이라던가 여러 다른 이런 식의 다큐를 할 때는 네가 이거를 왜 해? 라고 저의 자격이나 아니면 저의 정체성을 물어보시는 분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영화를 어떤 목적으로 어떤 기대 효과로 만들려고 하냐라는 식의 이제 의도를 물어보시긴 해도 나의 자격을 물어보시는 분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FTM 트랜스젠더에 대한 다큐는 제가 만든 것이 2006년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완성을 했었고 2009년도에 이제 개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3 곱하기 FTM, FTM이라는 정체성 자체를 제목에 넣어야 할 만큼 당시에는 사실 트랜스젠더 남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였었기 때문에 그 영화를 만들 때는 많이들 커뮤니티에서 특히 FTM 당사자분들이 물어봤죠. 너는 이걸 왜 만드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그럼 너도 퀴어야? 라고 하는 것이 제일 직접적이면서 혹은 이 다큐를 내가 안전하게 참여해도 되는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물어보시는 질문들이었었고 그렇게 질문을 받았을 당시에 저의 정체성은 퀴어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지 여기서 내가 퀴어가 아니라고 대답했을 때 나의 의도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왜곡되면 이걸 시작도 해보기도 전에 뭔가 나의 어떤 의도나 뭐 다큐를 해야 하는 사회적 의미나 이런 모든 것들이 증발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럴 때마다 저는 페미니스트로서 뭐 이런 식의 답을 하면 그럴수록 난항에 이제 빠지면서 페미니스트로서 그래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 이런 식의 되게 공격적인 오히려 반응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근데 어쨌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많이 얘기하고 하는 과정에서 친해지고 하면서 당사자냐 아니냐는 별로 중요해지지 않은 정도의 신뢰 관계가 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주인공 분들과 신뢰를 얻고 난 다음에 이 작품이 소개되는 과정에서는 이제 개봉을 하는 과정에서는 또 감독의 정체성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꽤 오랫동안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호 참사에서 이제 참사 당시에 미디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제가 집회 영상을 만들 때에 제가 집회 자막을 막 넣으면서 당신들의 슬픔으로 한 걸음 걸어가겠습니다. 이런 문장을 썼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당신들은 이쪽으로 뭐 한 걸음 뭐 쳐다봐 주세요. 뭐 조금만 쳐다봐 주세요. 뭐 대충 뭐 이런 식의 좀 간지럽지만 어쨌든 다 만나고 싶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자막으로 이제 집회 영상에 자막을 넣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어떤 감독님이 왜 당신들이라는 표현을 쓰냐. 우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의 슬픔은 우리의 슬픔인데 왜 여기서 선긋기를 하면서 대상화하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좀 어떤 게시판에 아주 길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반박을 막 하려다가 이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막 반박해서 이걸 키울 문제는 아니고 그냥 우리 내부적으로 좀 문제로 조금 기억해 두는 정도로 이렇게 메모해 두는 정도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거에 대한 정말 좋은 글이 바로 그 오해진 평론가님의 글이고 저는 이 글 전체가 거의 이후에 봤지만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가 아니라 좀 쓰여진 지가 한 2년 정도 있다가 쓰여진 글이긴 한데 이 글을 거의 통째로 외우고 싶을 정도로 그것과 관련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어떤 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당사자라는 위치와 당사자가 아니다가 아니라 각자의 당사자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참사에서 당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나의 위치에서 이것이 이제 거리를 어떻게 좁혀갈 거냐. 이 슬픔을 동일할 수도 없고 이 슬픔을 고유하게 겪고 계신 분들한테 우리는 같아요라고 말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그 절대성에 대해서 우리라고 함부로 말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당신이라고 했던 건데 그 거리두기에 대한 오독이 좀 있었고 그거는 그만큼 한국 사회의 공동체성이라던가 우리라던가 당신이라던가 하는 식의 것이 좀 약간 되게 복잡하게 존재하기 때문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곁에 있다라던가 아니면 나의 당사자성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3 곱하기 FTM이라는 다큐멘터리와 세월호 참사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저를 좀 웃게 만드는 말이 좀 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제가 트랜스 여성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또 하고 있는데요. 저희 주인공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막 이상한 농담을 해요. 막 되게 복잡한 농담을 막 던진 다음에 이것은 당사자 허용 이러면서 이렇게 상황을 정리하는데요. 그러면 아무도 반박을 못 하는 거예요. 그 당사자 허용이라는 말을 또 심각하게 생각하면 되게 복잡한데, 그 순간 그냥 맞아 하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순간들도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사자이냐 아니냐 그리고 라는 질문보다는 각자의 당사자성은 어디서부터 어떤 맥락으로 어떤 경험 속에서 마련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실제 어떤 연대자라는 위치도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이 좀 교감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오해진 선생님께서도 이제 또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실 부분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그 오해진 선생님이 이제 예전에 쓰셨던 곁을 넓히는 사랑과 슬픔의 형식이라는 글에서 이제 그 이야기 해주신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걸 좀 다른 언어로 하는데 그칠 수도 있는데,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떠오르는 책이 있어요. 그 1987년에 황지우 시인이 시집을 내면서 제목을 나는 너다라고 붙였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87년에 나온 거니까 그때 이제 87년 민주화 항쟁의 그 전후에 나온 시집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민주화 항쟁의 신화 있잖아요. 뭐 구두 닦기든 넉마주의든 뭐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든 학생이든 어쨌든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인다. 그러니까 나와 너는 연결될 수 있고 너의 경험과 내가 경험이 다르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신화에 기댄 시집이죠.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과감한 제목인 거예요. 나는 너다? 지금 아마 그런 식으로 제목을 붙였을 때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사람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지금은 나는 너다 아니고 그냥 내가 낸데 뭐 에스판 나야 둘이 될 수 없어 뭐 이런 식의 시대 정신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어떤 타인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뭐 연결되어 있다거나 하는 게 되게 낭만적으로 들리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생각해 보면은 왜 문화 예술 하는 사람들이, 특히 이제 재현을 하는 사람들이 당사자주의라는 거에 대해 고민을 할까? 왜 고민을 해야 될까? 내가 이것을 재현해도 되나? 그럴 자격이 나한테 있나? 라고 고민하는 거는 너무 지금 감독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타인의, 그러니까 내가 절대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 타인의 경험과 고통을 존중하기 위해서죠. 그 개별성과 고유성, 그걸 부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걸 재현하는 이유는 그냥 우리가 평소에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되게 특이한 경험, 한 사람 얘기를 되게 신기하니까 들어보자, 거기서 그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어떤 기이한 이야기로 소비하기 위해서 그걸 재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근데 그랬을 때 결국에 이걸 왜 고민해야 하냐면, 당사자성이 가지는 그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시민성에 기입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서는 성소수자로 살면 이러이러한 차별 겪어요 라고 하면 내가 겪은 차별을 말하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이 법을 고쳐야 된다, 이 시민권의 자격을 조정해야 된다 라고 이 전체 사회에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조정해야 되는 의무, 책임, 그 능력은 전체 시민한테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게 계속 시민을 당사자로 소환하는, 그러니까 당사자성이라는 것의 개념을 계속 이렇게 넓히는 그런 작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뭐 세월호 참사, 뭐 용산 참사의 당사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당연히 그 참사로 인해서 자식을 잃거나 뭐 가족을 잃은 그런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참사를 통해서 어떤 공통의 암과 경험과 지혜를 축적하게 된 사람들, 뭐 너무나 이렇게 그 자본에 물들어서 계속 배에 막 과적을 하고 막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이윤만 계속 이렇게 돌본다거나 뭐 이런 식의 것을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책임자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공통의 지혜로 알게 되고, 그걸 이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직장이라든지 어떤 위치에서 그걸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저는 당사자성을 좀 나누어 갖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당사자성을 왜 고민해야 하는가라고 이렇게 보자면 결국에는 우리는 절대 너의 경험을 함께 공유할 수 없어. 난 네가 아니니까. 라는 데에서 끝나기 위해서 펼쳐지는 당사자주의 논의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개별성과 고유성을 존중하면서 이걸 시민성에 기입하는 방식을 고민하기 위해 당사자주의 논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당사자주의에 대해서 저는 좀 이렇게 세 분 이야기 들으면서 또 이거를 그러니까 당사자의 아까 이제 개별성과 고유성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떤 방식으로 또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재현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재현의 문제하고도 저는 조금 연관이 돼서 고민을 또 해보게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제가 질문을 좀 많이 건너뛰어서 마지막 질문으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건데요. 일단 세 분께서 이제 작업하시는 베이스가 조금은 또 다른 영역에서 작업들을 하시니까 그런 재현에서의 이제 그 매체적인 고민들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예전에 이제 김일란 감독님 같은 경우에는 영화 이미지 영상으로 이제 작업을 주로 하시니까 예전에 이제 영상 언어들을 어떻게 사용해서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또 해주신 적이 있으셨어요.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3FTN 같은 경우에 어떻게 쇼트 사이즈를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이제 출연자들을 어떻게 대성화시켜서 보지 않게 할 것인가, 혹은 뭐 이런 이제 그래서 시선의 제약을 어떻게 줄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좀 얘기해 주신 적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이미지로, 그러니까 소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문학 작품들과는 조금 다르게 이미지로 굉장히 직접적으로 좀 보여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재현할 것인가,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을 좀 많이 하시게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또 문학을 베이스로 하시는 두 분 같은 경우에는 또 문학은 오히려 상상을 하게 하는 장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더더욱 이제 상상을 유발하는 장르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좀 다르지만 오히려 또 재현의 고민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아도르노가 이제 예전에 이 서정시의 불가능성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더 이상 아우슈비츠 이후의 어떤 서정시의 불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상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잔인한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었던 게 있었는데, 그런 것들과 맞물려서 어떤 문학적인 상상력 혹은 이제 어떤 문학적인 재현의 윤리라고 하는 것들을 또 어떻게 고민을 하고 계시는지 세 분께 각자의 이제 이 장르에서 좀 고민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번엔 김일란 감독님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작품을 아무래도 이제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간 공동체에 기반한 어떤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작업을 할 때 어떤 작업을 하던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은 공동체의 성과를 감독 개인의 성과인 것처럼 표현하면 안 된다. 막 이런 게 약간 되게 제일 신경 쓰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어떤 그러니까 말하자면 용산참사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는데 그것을 제가 영화로 만들면서 마치 저의 어떤 성과인 것처럼, 혹은 3곱하기 FTM 같은 영화 역시도 퀴어 커뮤니티에서 성전환자 성별 정정 특별법 제정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활동들을 했었고, 그 활동에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다큐를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렇게 다큐를 만들 수 있게 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저만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라기보다는 저희 사적인 맥락 안에서 나온 고민도 있지만 이 공동체 안에서 만들어진 고민도 있다라는 것을 항상 영화 안팎으로 좀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부분 영화가 스스로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딜레마 자체가 또 어떤 실험을 하기 위한 조건이 될 때도 있지만 넘어서야 할 또 어떤 벽처럼 느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저의 모든 작업은 그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3 곱하기 FTM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소수자 인권운동 진영이 당시에 고민했던 이슈 중에 하나였었고, 그래서 함께 이제 법제정 운동을 해보자, 성별 정정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 너무나 이것이 판사의 재량에 너무 많은 것이 맡겨져 있는 현실을 좀 알리면서 이 법이 좀 잘 정비해서 잘 제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알리자라는 차원의 활동이 있었고, 그걸 거친 다음에 만들어졌던 다큐인데요. 그리고 주인공들 역시도 그 활동 속에서 만난 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분들을 어떻게 재현할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너무너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게다가 당시로서는 트랜스젠더 남성이 어떤 미디어에 본격적으로 재현된 적이 많지 않았었기 때문에 거의 약간 초창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미지적인 부담도 있었어요. 이 이미지가 계속 거론될 때 이 영화로서의 이미지도 거론되겠지만 이분들의 삶의 이미지도 계속 거론될 텐데, 나는 다큐 감독으로서 그것을 어떻게 잘 조율해야 되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금 생각해보면 과도할 정도의 압박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촬영을 할 때 2가지를 되게 큰 원칙으로 삼았는데요. 원칙으로 삼은 것 지금도 생각해보면 약간 좀 우습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던 하나는 잘 구현되진 않았지만 앵글이나 이런 화면에 있어서 감독의 현존성을 지운다. 그러니까 감독이 매개되었다라는 현존성을 지우는 방식을 우선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커밍아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사자 3분의 주인공이 자신의 삶을 이제 관객들한테 직접 이야기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감독이 너무 매개되어 있죠. 사실은 감독이 매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화면과 외화면 바깥에서 감독의 존재감을 최대한 지우려고 했어요. 물론 실패했고 잘 해결하지 못해서 바깥에서 계속 감독의 목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 뭐 이런 식의 어쨌든 감독의 목소리가 들리지만 순간순간 그 감독의 존재를 약간 같이 술 마실 때 동석하고 있는 누군가 정도의 느낌으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마주 앉아있는 이 사람한테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은 이러한 삶의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커밍아웃의 어떤 과정을 직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화면의 정면성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던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화면의 크기를 풀샷, 아주 큰 풀샷 아니면 약간 클로즈업으로 잡는다라고 하는 것을 화면의 원칙으로 삼았어요. 굉장히 나이브한 화면의 원칙이었는데, 이유는 관객들이 영화를 볼 때 남자야? 여자야? 아니면 저기는 남자 같아, 저기는 여자 같아, 저런 거는 여자 같은데? 여전히 여자 같은데? 아니면 저건 너무 남자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관객들 안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질문들 혹은 호기심, 그 다양한 어떤 생각들에 우리 주인공들이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싫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영화를 만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효과이고 관객들이 여성성과 남성성 혹은 그것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구별하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영화적 경험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되게 단순한 어떤 대상화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차단하는 방식의 재현을 고민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가장 많이 이제 눈에 띄는 것이 가슴이었어요. 가슴이 있는데? 가슴이 없는데? 저건 가슴인가? 살이 찐 건가? 이것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을 모니터링 과정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화면의 크기를 약간 클로즈업 중심과 아니면 아예 그런 판단조차 못하게 약간 사이즈를 크게 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편집하고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개봉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도전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아니더라도 얼굴이 딱 클로즈업 되는 순간 또 거기에서 있는 그 모든 상징들을 또 계속 읽잖아요. 눈썹이 남자 같은데? 이마를 찡그릴 때 여자 같은데?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고 난 무엇을 한 거지? 나는 무엇을 도전한 거였지? 이런 식의 약간 자가당착에 빠지는 딜레마에 빠지는 고민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극장 안에서 했던 경험이 극장 바깥으로 나갔을 때 더욱더 확장되기를 좀 바랬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친한 친구에게 좀 전시를 좀 부탁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경험으로 남아있고 저의 배급 활동이라던가 아니면 상영 활동, 그러니까 사회적 실천을 영화를 사회적 실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극장 밖을, 그러니까 프레임 바깥을 상상하는 데 최초의 시도였던 것이 이제 그 화장실 전시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이렇게 상영관이 많지 않아서 중요한 상영관 몇 개에다가 이제 화장실을 내서 전시를 하는 건데 어떤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헷갈리기도 하고 왜냐면 이제 극장에서 영화 보고 나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화장실 가는 거니까 그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너무나 젠더 이분법이 되어 있는 공간이니 여기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정도의 상상을 했고 그거를 이제 제가 저랑 친한 작가 친구에게 부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기록들이 좀 남아 있는데 그 당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그때의 화장실에서 전시를 했고 이것을 극장과 연계했던 그것에 대해서 저의 그 약간 나이가 어린 동료들은 되게 재밌어 하더라고요. 13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막 이러는데 13년 전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라는 평가가 한편에서는 고맙지만 또 한편에서는 우리를 무시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그때 열심히 막 그런 고민했다고 약간 이런 마음도 막 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극장과 극장 바깥과 이런 영화와 영화 바깥의 경험들을 연속시키면서 지속하면서 그 혼란을 연장하는 것으로 좀 해결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 자체만 보면 사실 저는 지금 봐도 너무 순진할 만큼 이렇게 재현과 그 윤리와 이런 것들 너무 원칙적으로 고민했던 흔적들이 보여서 조금 부끄럽긴 하는데 그런 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조금 더 복잡한 상황에서의 윤리나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기, 그러니까 조금 더 해결을 할 수 있지 않게 되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지금 작업에서는 그럼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서 자유로워지신 걸까요? 지금 하고 계시는 작업에서는?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근데 그때보다는 자유롭다라기보다 해결책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상이 좀 더 그러니까 자유롭지는 않은데 자유롭다라기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형식적인 거라던가 고민이 조금 더 유연해지거나 아니면 그거를 해결하는 저의 조바심이 좀 덜해지는 부분들은 좀 생긴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혜진 선생님께 청해 보겠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거라면 이제 문학, 특히 문자 언어는 상상력을 촉발시킨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언어라는 게 상상력을 촉발시키기도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사회적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질서나 어떤 기준으로 작용할 때도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써라 이런 요구가 항상 되게 많은 것도 아마 그런 일환일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강의를 하거나 어디 가서 얘기하다 보면은 이제 지적을 되게 많이 받아요. 뭐 벙어리 장갑이란 말 쓰지 마세요. 무슨 이렇게 땡땡 리니, 그러니까 어린이를 비하하는 그런 거 쓰지 마세요라면서 지적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제가 그런 걸 지적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근데 그것보다 그렇게 안 쓰는 그 차별과 혐오를 실어 나르는 언어를 안 쓰는 것도 중요한데
좀 요즘 생각하는 것은 사실 그 언어를 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언어를 뭐라고 생각하는가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병신이란 말 안 쓰는 거 되게 중요하지만 병신이란 말을 없앤다고 해서 현실에 있는 장애인 차별과 혐오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언어를 되게 주술적인 대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이렇게 종이 인형 막 찌르면은 내가 저주하는 대상이 실제로 아프듯이 언어를 없애면은 현실에 존재하는 그 언어가 반영하는 차별이 없어지는 것처럼. 근데 저는 이 언어에 대한 어떤 되게 좀 주술적인 그런 믿음 자체를 좀 상대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지금 스킵한 질문 중에서 이제 사회자 선생님이 저한테 던져준 질문 중에 이 전시 제목 중에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제 뭐 퀴어 퍼레이드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랑은 혐오를 이긴다라고 봤을 때 그 사랑은 막 너무 막 내 퀴어 프라이드를 너무 뻐렁치게 하는 그런 되게 강력한 언어이긴 한데 또 그 퀴어 프레이드에 와가지고 거기 이제 혐오 세력들이 내가 사랑해서 말해주는 거야 라면서 너 동성애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사랑은 또 뭔가. 그리고 지금 오는 길에도 이제 봤지만 이제 그 서울시장 선거에서 낙선한 송영길 후보가 부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를? 왜? 그때 사랑 또 뭔가.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이렇게 막 되게 확장적이고 고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언어, 정치적으로 올바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그 언어를 어떤 방식으로 운용하고 그 언어에 어떤 약속을 우리가 계속 만들어 갈 것인가 그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소수자 재현과 언어 예술을 이야기할 때 아마 이런 점이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현의 아까 그 당사자성이랑도 연결되는 것 같아요. 재현의 문학적 언어에 대한 고민, 재현을 해야 되죠. 소설 문학이니까. 그렇지만 그 재현에 대해서 모종의 그런 타인의 고통을 완벽하게 재현하는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한다면 또한 그 타인의 고통을 재현함으로써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내가 어떤 대상화랄지 아니면 이용이랄지 이런 윤리적인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같이 하면서 재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단순한 재현이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이중의 고민 속에서 글을 쓰다 보니까 항상 그 인물들이 주저하고 또 고민하고 자격을 생각하는 그런 인물들을 많이 써왔어요. 예를 들어서 로기안이 만났다부터 약간 그랬던 것 같은데 로기안이 만났다 해서 화자인 김 작가가 로기안의 고통을 추적하는데 로기안이 만난 적은 아직 없죠. 만나면서 끝나는 소설이에요. 만난 적 없는 상태에서 그의 고통을 추적할 때 자주 이제 그의 기록을 보면서 상상을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가 쓴 문장이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내가 알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여기까지다라는 그런 문장을 쓰면서 그때부터 그런 이중적인 고민이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신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로기안의 고통, 로기안의 방황을 독자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무슨 영상을 보듯이 그 장면을 바로 문장일 뿐이지만 종이 위에 인쇄된 글자이지만 그것을 바로 입체화해서 공간화해서 그 고통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거기까지 제가 작가로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단순한 진심 같은 경우에도 문주이자 나나가 한국에 와서 전혀 몰랐던 인물들을 알아가는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는 친구들뿐 아니라
복귀 식당의 할머니, 그리고 복귀 식당 할머니와 노파, 그리고 복희라는 그 또 다른 입양인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담았는데, 거기서도 이제 로기안이 만났다보다는 좀 더 다층적이죠. 왜냐하면 로기안이 만났다는 한 인물이 다른 인물을 일방적으로 추적하는 거라면, 단순한 진심은 여러 인물, 그러니까 한 인물이 여러 인물들에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좀 더 다층적인 접근이긴 했지만, 거기서도 그 노파나 복귀식당 할머니의 그 살아온 역사, 그들의 고유한 상처를 이야기할 때 그 인물들에게 포커싱해서 쓰려고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지금 생각해보면 계획했다기보다는 약간 제가 써왔던 그 방식에 따른 약간 본능적인 직물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물들의 고통이나 역사를 쓸 때 역시 문주이자 나나의 상상, 가령 이런 밤에 노파일 것이다, 이런 문장을 쓰면서 그 노파의 그 젊은 한 시절을 담는 것까지, 거기에 대한 피해자 가해자의 판단이랄지 뭐 옳고 그르다라는 그런 판단은 작가로서는 배제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조혜진 작가님 소설 읽을 때 그냥 어떤 그런 거리감 혹은 이제 아까 다른 인물을 통해서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 거기까지 이런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이제 거리감이 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오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질문을 조금 많이 준비를 했었던 이유가, 세 분께서 처음에 이제 전시 보고 나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말씀들을 하셔가지고 말씀이 많이 없으실까봐 제가 질문을 좀 많이 준비했었는데,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실 줄 정말 몰랐고요. 네. 그래서 한 질문 정도를 제가 또 조금 더 드릴까 하는데, 우선 이제 그 조혜진 작가님이랑 김일란 감독님께 좀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긴 했는데요. 사실 이제 저번에 이제 여기에서 아티스트 토크할 때 곽영중 작가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본인의 이제 작업을 그 비기념적 장소를 기념적 장소로 바꾸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신 적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좀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해보다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있고 그 공간에 이제 좀 전혀 다른 의미들을 부여함으로써 그 공간을 다시 이제 좀 전유하는 것을, 어떤 비기념적 장소를 기념적 장소로 바꾸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조혜진 작가님이나 김일란 감독님의 작업에서도 이런 이제 공간이 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공간의 의미들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 또 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이제 그 연분홍 치마에서 곧 다음 주인가요? 그 두 개의 문 10주년 기념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 포스터에 광장을 극장으로 용산을 더 퀴어하게라는 문구를 넣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좀 것들이 무척 흥미롭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단순한 짐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태원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태원이 요즘에 정말 말 그대로 힙스터들의 성지잖아요. 근데 이런 장소들에서 잊혀져간 어떤 기억 혹은 배제된 기억들을 다시 불러낸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무척 흥미롭게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두 분께 어떤 이제 이런 공간 혹은 이제 장소의 기억, 어떻게 보면 장소의 기억들을 계속해서 좀 두 분께서 천착하신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런 두 분의 작품 속에서 어떤 공간의 역사나 기억이 좀 갖는 의미들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런 맥락들을 바꾸려고, 적어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이제 의미와 맥락들을 좀 새롭게 부여하는 작업이 좀 갖는 의미들은 뭐 어떤 것일지 좀 궁금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저희 신작가님. 네.
네, 일단 공간을 새롭게 소설을 통해서 새롭게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그 단순한 진심을 출간하고 나서 제가 이제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태원이랄지 합정, 아현 뭐 이런 동네들을 해방촌 이런 동네들을 좀 의미를 쓰면서 소설과 연결을 했었는데 그 반응 해주신 독자분들이 보여주신 반응 중에서 이제 이태원에 가면 이 소설이 생각날 것 같다라든지 이 소설에서 제가 표현한 제가 만든 표현은 아니지만 어원을 제가 찾아서 있던 걸 찾아서 쓴 거긴 하지만 그거를 대세 환기하게 될 거라든지 이런 반응이 참 감사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아마도 이제 제가 소설을 쓰는 사람이니까 어떤 한 공간을 이제 소설화할 때 실제 작가로서 한 인간으로서의 저의 시선보다는 그 소설 속의 인물의 시선으로 그 공간을 보려고 하는 면이 있죠. 그래서 단순한 진심 같은 경우는 3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프랑스로 입양 갔던 한국계 입양인이기 때문에 그녀의 시선으로 바라본 그 서울을 쓰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30년이 뭐예요? 40년 훌쩍 넘게 바라본 저의 시선이 아니라 예, 3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그러니까 당연히 다르게 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익숙하게 봤던 것들이 예를 들어서 서울은 물론 코로나 시대는 안 그랬지만 대체로는 밤이 늦게 오잖아요. 완벽한 어둠이 거의 없어요, 사실. 예, 편의점도 있고 뭐 그런 그 간판 같은 것도 있고 뭐 불빛이 계속 있는 도시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른 도시를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다른 나라 도시랑 비교했을 때 굉장히 빛이 많은 도시. 예, 그런 것을 저는 익숙하지만 30여 년 만에 한국에 온 그녀의 문주의 시선에서는 굉장히 낯설 거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그 순간에 그녀에게는 어떤 거대한 발광체 동굴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 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은 사실 그 지명 행정구역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우리는 그냥 주소지로서 그 지역이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이태원이 어떻게 그 이태원이 됐는지 잘 모르죠. 몰라도 되고 몰라도 살 수 있고 아무 문제 없고 그런데 이름의 의미를 찾으러 온 문주의 나나에게는 그 의미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저도 소설을 쓰면서 처음부터 알아서 쓴 게 아니었어요. 저도 소설을 쓰면서 이태원은 이타인에서 유래됐다든지 아현은 아이들의 무덤에서 유래했다든지 합정은 그런 이교도들을 처단하는 그런 칼을 씻는 그런 곳에서 유래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소설을 쓰면서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이 어떤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입양인 포함한 이방인들을 배척했던 그런 한국의 역사 또 그걸 담아냈던 소설과 좀 많이 연결돼서 저도 그런 점이 좀 쓰면서 배우면서 동시에 좀 놀라기도 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 조혜진 작가님의 단순한 진심을 보면서 좀 재밌었던 게 어쩜 이렇게 저한테 친숙한 공간만 나올까 막 이런 거였었어요. 이태원, 아현, 합정. 그래서 여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소수자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인가? 막 이런 생각도 잠시 좀 해보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특히 이제 막 지리를 생각하거나 그러면 막 기억과 뭐 이런 어떤 이상한 감정들이 함께 막 환기돼서
그 지금 보고 있는 거 위에 막 증강현실이 막 이중 삼중의 현실들이 막 이렇게 펼쳐지게 되는데, 특히 이제 아까 사회자님이 말씀하셨던 그 행사는 행사 소개까지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개의 문이라고 용산 참사를 다룬 다큐멘터리가 10년 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것을 이제 다시 한번 어쨌든 행사를 해보자라고 하면서 도대체 이 행사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 한편에서는 광장을 극장으로 만들어야겠다. 그건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지금 코로나 시기에 극장이라는 공간의 의미도 많이 퇴색한 것에 대한 약간 아쉬움 같은 것들도 있었고요. 또 극장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영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찰나적이긴 하지만 같은 감각으로 현실을 같이 보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있어서 광장을 극장으로라고 한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 퀴어하게라고 붙인 것은 아마 비슷한 의미일 건데, 그 곽영준 작가님이 퀴어를 다양한 가능성으로 읽고 싶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이제 성소재 문과운동 지정에서 퀴어를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적극적인 의미로 이렇게 만들고 싶은 것처럼, 저희 연분홍 치마에서도 퀴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은 의미들을 좀 넣어서 쓰고 싶다라는 의도로 더 퀴어하게라고 붙였는데요. 지금 용산은 어쨌든 부동산의 용산이기도 하고 국가폭력의 상징이기도 하고 또 권력의 상징이 되기도 했고, 이거 조금 딴 얘기인데, 그 집회 신고하러 용산역 집회 신고하러 이제 갔는데, 그 용산경찰서 이제 집회 신고 받는 경찰서 그 직원이 아니지 경찰분이, 형사분이 뭐라 그랬냐면, 삼각지역에 이제 그 국방부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서 항상 집회가 있어가지고 부서를 옮겼더니 이번에는 용산역 집회가 늘어가지고 자기 너무 피곤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용산역에서 집회하고 자꾸 삼각지로 행진해가지고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용산역에서 집회는 계속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공간은 또 다른 역사를 쓸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역사가 쓰여질 것이라면 이 공간이 되게 퀴어했으면 좋겠다 라는 좀 상상과, 예전에 용산역이라는 공간이 품고 있었던 이미지들이 좀 더 잘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세월호 참사 때 가장 좀 마음 아팠던 순간 중에 하나가, 사건 현장, 참사 현장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게 아니라 갈 수 없었던 거예요. 볼 수 없고, 그곳에 가서 어떤 자기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만지고 들여다보고 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슬픈 느낌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생자, 유가족들 아니면 피해자분들이 항상 팽목항, 가장 가까운 곳 혹은 그 근처에 동고차도 가서 먼 바다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저한테는 늘 안타까웠었는데, 세월호가 인양된 이후에는 다 이제 그러니까 목포 신항에 가서 이제 세월호를 보시면서 이제 자기의 마음을 달래시긴 하는데, 용산 참사 현장은 그 표지석 하나가 없고, 사람들이 어디가 그 현장이야? 어딘데? 라고 물어보는 것이 저한테는 또 다른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용산 참사 현장은 세계일보 건물이, 용산 참사 남일당이 있던 건물이 이제 지금 세계일보라고 이제 번쩍번쩍한 간판이 있는 그 높은 고층 빌딩이 용산 참사 현장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미 잊어버렸고 어디 있는지조차 이제 모르는 그곳, 저도 가끔 여긴가 긴가민가 이거 맞지? 이러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이번에 이제 행사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 용산이라는 공간의 역사가 계속 바뀌면서도 한편에서는 물질적으로 좀 만져지는 어떤 것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단순히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가 나서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래도 기억이라도 남기고 기록이라도 남기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그 지하철, 대구 지하철 참사가 떠오르는데, 그 대구 지하철 그 참사 공간이 있어요. 근데 거기나 추모나 애도라는 말을 못 쓰게 했더라고요. 대구 지하철, 뭐 테마파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것도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떠올랐어요. 왜 한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추모나 애도라는 말을 타부시하고 너무 싫어한데, 그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네, 그 얼마 전에 이제 어떤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러니까 추모공원을 만드는 게 사실 이제 그러니까 특히 서울 시내나 아니면 여러 곳에서 대구도 사실 이제 좀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추모공원을 만들면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하고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추모공원을 최대한 안 보이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추모나 이런 것 말들을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않는 이런 걸 좀 본 적이 있어서 마음이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 오혜진 선생님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오늘 이 시간을 좀 마칠까 하는데요. 사실 아까 이제 원래 질문에 이제 시민권 성원권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좀 여쭤보려고 했던 게 있었어요. 뭐 입양의 문제도 그렇고 사실 퀴어의 문제도 그렇고 어떤 시민권과 연관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까도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들도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러니까 흔히 대표성의 정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혹은 대표성 투쟁이라고 얘기하는 요즘에 이제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대남이나 뭐 이런 말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시민권과 또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제 시민권을 이야기하는 더 넓히려고 하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모두가 시민권 그러니까 전에는 어떤 시민권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소수자의 문제처럼 좀 이렇게 느껴졌었다라면 그러니까 소수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쟁으로 느껴졌었다면 요즘은 그냥 모두가 나의 시민권을 주장하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는 했었는데요. 좀 관련해서 선생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번 글을 쓰셨던 게 기억이 나서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시민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되게 광의로 쓰일 수도 있고 넓은 의미로 쓰일 수도 있고 좁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서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그 입양 문제 관련해서 이제 최근에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그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국제 입양의 사례들이 나오는데 가장 저한테 좀 너무 까다로운 문제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그 추방 입양인이라는 그 존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입양이라는 것이 그냥 뭐 미국에 있는 어떤 가정이 한국에 있는 애를 데리고 간다고 해서 입양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입양을 해서 그 재판까지 해서 그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입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양이 돼야 미국 시민권이 발부가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많은 부모들이 그냥 애를 데려갔을 뿐 그 절차를 다 밟지 않아가지고 그 미국에서 그 애의 존재를 모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미국 시민권이 없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가 어쩌다 그래도 이제 성인이 돼서까지 시민권이 없게 돼서 결국에는 이제 불법 체류자가 돼서 추방이 되는데 그러면 한국에 오면 또 시민권이 있냐?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말 어떤 법적인 문제로서의 시민권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고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 시민권 혹은 이제 멤버십, 성원권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내가 소속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보증해주는 어떤 법과 제도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뭐 여성, 성소수자 되게 2등 시민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실제로 뭐 여성이 왜 2등 시민이야? 다 동등한 법적 주체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뭐 여성의 어떤 노동은 비가시화된다든지 혹은 성소수자의 존재가 뭐 가려진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가시화의 문제 혹은 몫의 인정의 문제로 이제 이야기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최근에 소수자 정치는 그 가시화의 문제에 엄청 집중했었던 것 같아요. 레즈비언 여기 있다. 라든지 뭐 장애인도 뭐 이동권 달라든지 그래서 어떤 노동권, 교육권, 이동권 그래서 뭐뭐 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시민권의 의제였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거는 굉장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어떤 딜레마에 봉착하냐면 내가 이러이러한 노동했는데 이것도 노동으로 인정해줘. 혹은 내 이러이러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해줘. 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그러면 소수자 정치의 목표는 국가가 인정하는 그 시민권 권리의 주체가 되는 것인가? 그 국가가 승인한 어떤 권리가 주체, 권리의 주체, 그러니까 어떤 정상 시민이 되는 게 소수자 정치의 목표인가? 라고 하면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소수자 정치가 원래 목표한 것이 어떤,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이 시민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그 시민의 개념을 확장하는 것에도 있지만 어쨌든 시민권이라는 것은 계속 시민의 자격을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민과 비시민의 경계를 계속 연상하게 하는 단어라서 시민권의 획득이 소수자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람들이 노동권, 뭐 거주의 권리 이런 거 원하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정한 거주지를 갖고 있지 않는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거죠.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안정된 직장에 이렇게 딱 정식 취직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비전형적인 방식으로 일과 이런 것들을 자기 생활을 경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되게 비규범적이고 되게 유동적인 어떤 삶의 방식 혹은 이제 존재론적인 상황을 유지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런 것이 다 시민권의 문제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민권의 획득이 되게 중요하지만 그 시민권의 영토로 환수되지 않는 그런 존재들에 대한 고려가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이제 그 시민권이라는 것이 연상하게 하는 그런 어떤 자격 심사의 문제 같은 것들도, 그런 배제의 문제 같은 것들도 좀 고려하면서 이 시민권의 정치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다 돼서 아마 질문은 이렇게 나중에 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자리는 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세 분 패널분들께 오늘 사실 저는 강연을 듣는 느낌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박수 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